NBS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MBS 개국 2주년 특집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대화 진행을 맡은 김미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 정말 중요하지만 어려운 국정 현안들이 많이 있지요. 이런 어려운 국정 현안들 우리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서요. 오늘 국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쉽고 편안하게 진행을 해달라는 의미로 제가 이 자리에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너무나도 말씀 잘하시고 너무나도 잘 웃어서 주변 분들 편안하게 해주시는 특징이 있으시거든요. 걱정 없이 저도 편안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분 중에 한 분이시죠. 소통하는 국무총리십니다. 정세균 총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쁜 시간 쪽에서 이렇게 저희 MBS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좀 해주실까요? 네, 비가 많이 와서 걱정들이 많으시죠. 이 농작물은 우리 식구나 마찬가지인데 아마 농민 여러분들께서 너무 안타깝고 아쉬울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NBS 덕분에 농민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우리 총리님께서 우리 농부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좀 우리 농부님들 음매 기사로 좀 하게 좀 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예. 국회에서 텃밭 만드는 운동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랬죠. 벌써 제가 텃밭 주인 역할을 한 지가 네. 여러 해 됐어요. 제가 한 6년 전에 국회에 텃밭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들 한 5, 60분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이렇게 텃밭을 나눠드려서 각자가 자기 밭의 농산물을 자기가 키우도록 네. 그래서 이제 농심이 무엇인가도 좀 알고 또 농업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죠. 아, 그러셨군요. 예, 농부님들 기 사셨습니까? 자, 우리 총리님께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참 많은데요. 예. 그 전에 저희가 살짝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예. 자, 미스터 스마일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국회의원 시절에는 저렇게 웃으셨는데 국회 대정부 질문할 때 표정이 저렇게 바뀌셨어요. 어떠세요, 보시니까? 예, 그러네요. 그러게요. 예, 저 자리에 서실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자리가 이제 바뀌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이제 옛날에는 제가 국민의 대표로서 이제 정부를 견제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제가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 가면 국회의원님들은 다 국민의 대표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네. 어떻게 답변할까 이제 그런 자세로 그러니까 그러셨군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임했죠. 그야말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 여러분들의 말씀을 대신 의원이 해주시는 거니까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좀 억울할 때도 있고 너무 좀 날카롭다 싶을 때도 있지만 네. 그렇지만은 그것은 이제 감수를 해야죠. 겸손하게 잘 받들고 답변하고 예.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총리로 취임하시자마자 예. 1월이었죠. 코로나가 막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 하거든요. 예, 제가 네. 취임한 지 6일 만에 코로나 1번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의자에 앉자마자 그런 어려움이 닥친 것이죠. 네.
그래서 처음에 한 달 정도는 잘 막아냈어요. 그랬는데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이게 뭐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대구까지 갔잖아요. 네, 네. 네. 거기 가서 19일이나 거기 머물렀어요. 19일 동안이나. 예, 예, 예. 아, 그때 가장 힘들었다 하는, 지금도 물론 이제 힘들고 있지만 어떤 기억이 있으세요? 19일 동안. 이제 가장 네. 심각했던 것이 환자가 막 나오는데 이 전염병 환자는, 그러니까 코로나19 환자는 아무 병실에다나 모시지 못하거든요. 네. 음압병실이라고 해서 특별한 병실에다 모셔야 돼요. 그런데 병실은 준비가 안 됐는데 확진자는 환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나온 날은 대구에서만 700수십 명, 전국적으로 909명까지 나온 것이 2월 29일이에요. 네, 네. 그때는 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니 병실은 준비가 안 됐는데 그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그 중에 댁에서 입원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셨어요. 그때는 정말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국가가 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때도 있었는데, 이제 대구 시민들께서 참 대단하세요. 네. 지구상에 말이죠, 코로나19가 굉장히 심한데 사재기를 안 한 유일한 도시가 예, 대구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대한민국이고. 네, 네. 아니 뭐 일본이고 미국이고 유럽이고 사재기를 안 한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만 사재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국민과 또 의료진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했습니까? 그리고 뭐 경찰, 119, 소방대 할 것 없이. 자원봉사하시는 그렇죠. 자원봉사 뭐 전국에서 달려오셨고요. 거기다가 그 지자체, 대구시나 경북도, 네. 또 구청의 그 공무원들, 그분들도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국민 책임 있는 분들이 다 힘을 모아가지고 노력한 결과, 그래도 우리가 그런 얘기 한 거 아닌데 세계 다른 나라들이 그 한국이 참 예. 잘 막아내고 있다. K방역. 예, 그렇게 평가를 해주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얘기하셨지만 그 대구 경북 그 코로나가 막 집단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을 때, 그때 마스크 오브제라든지 생활치료센터 그게 굉장히 주요하게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제가 후문을 들어보니까 그 아이디어가 우리 총리님 아이디어 맞습니까? 마스크 오브제는 제가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게 그러시구나. 제 아이디어입니다. 네. 왜냐하면 혹시 그때 마스크 사기 위해서 줄을 길게 늘어선 사진을 신문이나 방송에서 기억납니다. 보셨죠? 네, 그랬었죠. 어떤 경우에는 건물을 한번 뺑 돌아서 줄을 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줄을 서시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도 커지고요. 네. 그다음에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줄을 그렇게 길게 쓰면 어떤 경우에는 중간에 줄이 끊겨가지고 그렇게 줄 섰다가 마스크 못 사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도 네, 계세요. 네. 저희도 못 샀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이 줄을 없앨까? 근데 어차피 하루아침에 없던 마스크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있다. 이걸 이렇게 나누어서 질서 정연하게 사시게 하면 그러면은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스크 오브제를 제가 제안을 해서 그걸 관철시켰죠. 네. 그러고 났더니 어차피 물량은 똑같은데 이제 줄이 확 줄어들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생활치료센터, 그것은 사실은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네. 의료진의 아이디어인데 그것을 제가 중대본에서 채택을 했죠. 원래 그 감염병 예방법이라고 하는 법에 보면 네. 이 확진자가 나오면은 입원을 시키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막 수천 명의 환자가 나오는데 병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생기냐고요. 그러니까 중한 환자, 중증 환자는 병실에 모시고
경증 환자는 연수원 시설 같은 데 모셔놓고 거기에 의사와 간호사와 행정요원을 파견해 가지고 네. 거기서 치료를 하게 하자. 그 아이디어가 의료계에서 나왔고 그것을 이제 우리 중대본에서 채택을 했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세계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총리님이 힘드시겠지만 많이 만나셔야겠네요. 아, 그렇죠. 말씀 들어보니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국민들께서 굉장히 창의력이 있으세요. 사실은 다른 부분은 과거에 우리가 남이 하던 것을 잘 따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베끼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잘 베껴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크게 성공하고 오늘까지 왔는데 네.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을 맞아서는 우리가 남의 거 베끼는 게 아니고 우리 의료진이나 우리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걸 채택해서 예. 우리가 실행을 한 다음에 그것을 세계로 다 전파를 시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도 국가가 되는 거죠.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K 방역이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역대 최고라고 그래요? 3차 추경안이 국회 통과했는데 예. 예. 그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실제로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들이나 서민들이 겪는 고통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 심각하게 고통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뭐 1년에 추경을 3번씩이나 하고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3번씩이나 해서 우선은 이제 중소기업자들이나 자영업자들한테 아주 저리로 돈을 빌려드리기도 네. 했고요. 네.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긴급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전 국민에게 뭐 4인 가구면 10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개인들 소득에도 기여하고 또 그 돈을 지역에서 소비함으로 해서 자영업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도록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리고자 그렇게 했는데 네, 네. 실제로 이제 이 경제 성적표라는 게 성장률이라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OECD라는 게 있잖아요. 그 선진국 클럽. 네. 그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률이 나쁜 가운데서는 제일 나은 거예요. 우리가. 선진국들 중에서는. 예.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재정적인 뒷받침도 해주고 또 금융 그 흑자 도산을 막기 위해서 멀쩡한 기업이 갑자기 돈줄이 끊기면은 문 닫아야 되거든요.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노동자들은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 사원들은 집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흑자 도산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아주 취약한 이 국민들 최소한도 의식주가 아예 도움이 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정책을 지금까지 열심히 펴온 것이고 그런 예. 것들 덕분에 그래도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국민들께서 이겨내고 계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네. 정말 그 저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예. 하셔서 그때 긴급 재난지원금 받으신 우리 서민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정말 가뭄의 단비였었다. 이런 고마움의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근데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이제 길어지면서 어려운 국민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2차로 그런 어떤 긴급 재난지원금을 또 생각하고 계시진 않을까? 예.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예, 예. 요새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죠. 이제 1차로 재난지원금 거의 다 쓴 것 같으니까 좀 더 주면 안 되냐. 더 드리고 싶죠. 그런데 돈이 없어요. 이제 사실은 1차 재난지원금도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그러니까 빚을 내가지고 줬거든요. 그런데 원래 빚을 내면
빚 갚을 때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빚을 많이 내면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재난지원금식으로 전 국민한테 드리는 것은 좀 힘들겠다. 그렇지만은 아주 어려운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취약계층. 예. 그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러시군요. 예. 네, 네, 네. 고마운 생각이죠. 예. 네. 그래서 국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얼마 전에 우리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이라 그래가지고 예.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셨는데 예. 그것이 좀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이제 원래 한국판 뉴딜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첫째는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를 좀 활성화하자. 응? 활성화하자. 그런데 사실은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경제 주체, 그러니까 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가게라든지 예. 이렇게 경제 주체들이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지 국가가 그걸 다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어요. 또 그래서도 안 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왜 이 펌프의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 예. 마중물. 펌프에다가 물을 좀 붓고 이렇게 이 상하 운동을 하면 저 밑에서 물이 올라온단 말이죠. 젊은 분들은 모르실 텐데. 예. 그렇겠네. 예. 근데 하여튼 물을 이렇게 좀 그걸 이제 마중물이라고 한다 그래요. 마중물.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국가 경제가 어려운 때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정을 좀 투입을 해서 국가의 돈을 좀 투입을 해서 마중물의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 네.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동시에 이제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럼요.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만들어 가자. 그래서 당장의 경제 활성화 플러스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새틀 짜기, 새판 짜기. 이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한국판 뉴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아마 당장도 도움이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나갈 작정이죠. 미리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좀 든든한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은 곳이 다 어렵지만 우리 농업, 농촌 이쪽 정말 어렵거든요. 뭐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금 학교의 급식도 제대로 안 되니까 예. 농업이 뭐 어디로 갈 데가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졸업식도 없죠, 입학식도 없죠, 행사도 없어요. 예. 화훼 농가 예. 어떡합니까? 또 외국에서 오는 일손들 못 받습니다. 지금 오질 그렇죠.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일손도 부족하고요. 예.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네요. 예, 그럼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금년 봄이죠. 화훼 농가들이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 전국의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나 뭐 이런 데서 그 꽃 사용 운동을 했죠. 저도 제 사무실에 예, 받으셨습니까? 이제 꽃 하나? 두 개나 이렇게 샀죠. 사셨어요. 예, 예, 잘하셨습니다. 두 개나. 예. 네. 그러다가 이제 요새 장미값이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로 줄였어요. 저도 형편이 그러니까. 예, 예. 그랬죠. 그래서 화훼 농가들은 요즘 좀 나아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을 다 생산을 해놓으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제대로 못 가니까 급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꾸러미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배달을 했죠. 집으로. 예, 집으로. 학생들 집으로. 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 농산물 어떡합니까? 썩혀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등등 하여튼 노력은 하고 계시는군요. 최선을 다하고 있죠. 네, 네. 저희가 또 화면을 하나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좀 보시고 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예. 자, 요런 게 뜨고 있습니다. 예. 99%를 위한 분수 경제, 정세균 지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
얼마 전까지는 낙수의 경제론 뭐 이게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분수 경제 이거 어떤 겁니까? 낙수는 떨어지는 예, 거고 예, 분수는 그렇죠. 아까 마중물 얘기하시듯이 퍼서 올리는 거잖아요. 예, 이게 대기업에다가 물을 채웠더니 이게 잘 안 내려오는 거예요. 예. 중소기업한테. 그래가지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게 아니고 경제 성장을 재벌 대기업한테 의존하기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나 이렇게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경제 성장의 원천이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분수 있지 않습니까? 예. 물이 확 올라가서 넓게 퍼지는 것. 그런 식으로 경제 성장의 원천이 이런 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또 중소기업 이쪽에서 위로 올라가서 분배가 좀 넓게 퍼지는 그런 경제의 모양. 네. 이제 그래서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가자. 그게 이제 제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주장한 그러셨군요. 분수 경제론이에요. 네. 이게 요새 얘기가 아니고 10년 전부터 제가 주장한 것이고 그렇다면 또 책도 내고 지금 그랬죠.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도 유효한 방법일까요? 그렇죠. 지금 어려운 게 누굽니까? 자영업자고 중소기업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평소 주장해온 분수경제론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야겠네요. 그렇죠. 아이고 그렇습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힘을 내고 싶은데 가장 요새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게 이제 부동산. 그렇죠? 핫하죠 요새. 예. 그래서 집을 가진 사람도 또 집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불만이 없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 뭐 집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전세 어떻게 하나 막 걱정들이 많잖아요. 하여튼 한마디로 네. 더 이상 아파트가 투기꾼의 먹잇감이 돼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원래 아파트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으라고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돈 투자해가지고 아니면 투기해가지고 돈 벌으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국민들이 모두가 들어가서 사실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람들이 한 채씩만 가지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게 수요라는 게 너무 과도해가지고 뭐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투기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가수요도 있고. 그래서 이 수요를 좀 억제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요를 억제하려면 아파트를 샀더니 돈이 많이 남더라. 그것을 이제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그럴 기회가 있으면은 하고 싶을 하지요.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아예 갖지 못하도록 수익률을 툭 떨어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파트 살 때 취득세 비싸게 매기고 또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때 보유세라고 해서 그것도 매기고 또 양도소득이 많이 나갔으면 양도소득세도 비싸게 매기고 네. 또 뭐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세라고 해가지고 이걸 다 합쳐가지고 또 세금을 매기고 그러면은 자기가 필요한 집 한 채는 어차피 살아야 되니까 가지겠지만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은 남는 장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남는 장사가 안 되게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면 그걸 다 국민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예. 그래서 과도하게 많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을 심하게 줘서 더 이상 그런 거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수요가 좀 떨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수요만 억제해가지고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다시 말해서 수요는 항상 이렇게 높은데 공급은 밑에 네. 있으면 요 갭 때문에 계속 이 투기 수요가 생긴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요 수요를 좀 떨어뜨리고 공급을 늘리자. 공급을. 그래가지고 하여튼 서울시에 있는 짜투리 땅 이런 것도 다 예. 모으고 태릉에 이제 골프장이 있어요. 그리고 과천에
옛날에 정부 청사가 있었잖아요. 예, 예. 또 그 앞에 큰 운동장도 있어요. 이런 데다 아파트를 다 짓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을 대대적으로 늘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수요와 공급의 균형도 이루면서 투기 수요를 막아서 좀 안정화시키자. 그리고 아파트는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도록 하자. 그리고 특히 이렇게 공적으로 개발하는 그 과천청사라든지 또 이 골프장 이런 데다가는 이제 공공 개발을 통해서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또 무주택자 뭐 이런 데에 그 영구 공공 임대 아파트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공급을 해서 주거 불안 때문에 장가도 안 가고 또 항상 마음이 편치 않고 이런 이 젊은이들 좀 마음 좀 편하게 해주자. 예. 그게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노력이에요 지금. 오히려 교통도 편하고 직장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역세권 같은데 젊은 사람들 그렇습니다. 집을 딱. 그래, 예, 역세권에 네. 전에는 이제 그 용적률이라는 게 있어요. 예. 층수를 많이 못하게 하고 또 땅이 얼마 있으면 일정 부분 이상은 집을 못 짓게 하던 걸 용적률을 좀 높여가지고 종상향. 그렇습니다. 예. 예, 종상향도 하고 층고도 층수도 제한도 줄이고 용적률 높이고 그래가지고 좀 이제 그걸 고밀도 개발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집을 공급을 하면 이제 먼 데다가 하면은 교통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역세권에다 그렇게 많이 하면 그러면은 이제 젊은 그 일꾼들이 대중교통 타고 네. 직장에 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산 쪽에도 개발을 해서 거기에도 대규모 그게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한 최소한도 추가적으로 13만 채 이상의 아파트를 예, 지을 생각이고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걸 발굴해서 공급을 늘릴 작정이죠. 예, 예. 그래서 뭐 행정 수도도 옮기고 이렇게 좀 균형 발전되게 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데 부동산이라는 게 한번 이쪽 누르면 풍선 효과가 또 저리로 또 커지고 이래서 걱정은 정말 많은데 우리 정부가 지금 내놓은 정책들 믿고 따라가면 부동산 잡히는 겁니까? 예, 이제 이렇죠. 지금 지방은 집이 모자란 게 아니에요. 지방은 이제 그걸 주택 보급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집이 좀 부족해서 공급을 늘려주어서 주택 보급률을 높이는 것이고 지방은 이미 주택 보급이 많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빈집들도 많이 있어요. 지방에는. 예. 그런데 이제 투기 세력들이 거기다가 투기를 해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고 이러면은 이제 시장 원리에 맞지 않게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기 세력에게는 이제 투기해보았자 재미 못 본다, 돈 못 번다. 그렇게 세제를 개혁해가지고 이제 그걸 근절시키는 노력을 통해서 아마도 이번에는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종시를 뭐 행정 수도로 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부동산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별개입니다. 별개. 지금 현재 원래 세종시를 행정 수도로 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잘 안 되고 지금은 이제 반절짜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 국회도 가고 청와대도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주장이 있는데 네. 그것은 국민들 동의를 얻어야 되고 정치권에서 또 타협을 해가지고 이제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되죠. 예, 예, 그렇겠습니다. 네, 네. 이제 돌아오는 8월 15일이 75번째 광복절입니다. 그렇죠. 예, 이즈음 되면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일본이 우리 뭐 작년만 해도 수출 규제라든지 경제 보복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노 재팬 운동, 불매 운동 막 했습니다. 아직도 앙금이 남아 있잖아요. 이즈음에서 그러면 우리 정부의 원칙하고 자세는 어떤 건지 좀 여쭙고 싶네요. 예, 우리는 일본하고 잘 지내자는 거예요, 원래. 일본하고 막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본이 바로 우리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옆집하고 불화하면은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가능하면 잘 지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잘 지내려고 하는데 일본이 우리한테 부당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대하는 태도는 이제 역사 문제, 이 문제는 별도로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니까 원칙을 지키면서 역사 문제는 그대로 나간다. 그러나 그 경제 문제라든지 외교 문제라든지 서로 이렇게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잘 협력해 나간다. 이걸 이제 투 트랙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그런 그 방침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 지내왔는데 작년에 갑자기 우리한테 수출하던 그 원자재를 규제를 하면서 사실은 싸움을 걸어온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맞서서 우리도 대항을 하고는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역사 문제와 현안 문제는 별개로 해서 서로 이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우리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일본이 호응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제 우리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잘 좀 풀어 나가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경제가 풀리려면. 옆집하고 맨날 예. 그 불화하면은 네. 서로 피곤하잖아요. 그건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죠. 예. 한때 농부셨던 우리 총리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이제 문재인 정부 3년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우리 농업 농촌 정책에 관해서 예. 어떠십니까? 성과는 어떤 게 있고 또 요건 좀 아쉬운데 하는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이제 공익형 직불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쌀을 사실은 이제 수입을 이렇게 할당제를 취하다가 이제 그 몇 년 전에 이걸 관세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농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또 쌀값이 좀 떨어졌었죠. 그래가지고 14만 원까지 떨어졌었는데 네. 이제 그걸 19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어요, 쌀값이. 그래서 요새는 쌀값에 대해서는 농민들께서는 좀 걱정이 덜 하시죠. 그래서 뭐 쌀값을 좀 올린 거라든지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한 거라든지 그런 것은 이제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미래형 농업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뭐 스마트 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새로운 미래형 농업 이런 부분의 정책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어요. 네. 그런 점은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공익형 직불제 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농가의 이것과 관련해서 좀 당부랄까요? 뭐 어떤 말씀 있으실까요? 이제 사실은 이것은 대농에게는 그 과거보다는 조금 손해일 수 있지만 그 중소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정부의 지출이 좀 늘어나죠. 예. 정부의 지출이. 그러니까 그만큼 농민들에게 정부가 돈을 더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그냥 이 공익형 직불제만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에게 일정한 정도의 책임을 지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께서도 잘 협조를 해주셔서 공익형 직불제가 순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농가가 어려우니까 농민 수당을 도입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고요. 예. 또 농민 기본 소득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죠. 어떻게 보세요? 이제 지자체가 이제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정부는 저 제도가 어떻게 잘 안착되는지 또 어떤 성과를 내는지 지켜보고 있죠.
근데 정부로서는 이제 지자체의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이제 성과를 지금은 그 체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예. 일단 그 지자체들이 몇몇 지자체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실행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서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요즘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농부님들 땡볕에서 고생하시는 거 보면은 농부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거에 비해서 소득이 너무 낮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너무 고생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기본적으로 대책이 좀 농가 수익을 좀 높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우선 이제 농업소득, 그러니까 농산물을 장목을 통해서 얻는 소득 말고 뭐 가공한다든지 유통한다든지 판매한다든지, 그러니까 농외 소득을 올리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전 소득이 있잖아요. 이제 예. 정부가 뭐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서 지급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농업소득과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을 이렇게 전체를 합쳐봤더니 도시 근로자에 비해서 별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농작물만 통해 가지고 똑같은 소득을 올리려면 값이 너무 비싸야 되니까 그럼 팔리지를 않는데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부도 어떻게 농외 소득이나 또 이전 소득을 농민들에게 보장할 것인지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농업인들도 스스로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이제 방법을 찾으면 길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총리님께서는 개헌의 필요성을 수차례 말씀을 하셨고요. 또 농업계에서는 만약 개헌을 한다면 그 헌법에 우리 농업계의 의지를 좀 반영을 해달라. 그러니까 공익적인 가치를 좀 거기다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예,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예, 원래 제가 개헌론자죠. 예. 지금 우리 헌법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시대에 맞게 좀 고치자. 그런데 이제 농업계에서는 아니 그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농작물을 생산하는 효과가 뿐이 아니고 다른 여러 효과가 있지 않느냐. 홍수 조절 효과도 있죠. 그다음에 또 환경적인 효과도 있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의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효과 등등 여러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헌법에도 그 정신을 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뭐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먹거리만 만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이 효과, 의미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의 중요성을 헌법적인 가치로 이렇게 이 편입시키는 것은 그것은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예, 농업인들의 이야기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또 농업인들이 요즘에 걱정하고 있는 게 장마 이후에 코로나도 그렇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거기 그 방역 현장에도 많이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죠. 그 걱정이더라고요. 방역은 잘 되고 있는 건지. 그런데 이제 작년 11월 달부터 이제 그것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멧돼지는 좀 포획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처음에는 이제 일부 몇몇 시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견되면은 이제 바로 이제 조치를 취해가지고 일단 상당 기간 멧돼지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견되고 있지만 농가에서는 지금 이제 잘 막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동서로 철책을 3주를 쳤는데 그게 합치니까 983kg예요. 그래서 하여튼 작년 이후에 지금까지 잘 막아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직접 가서 보니까
아주 눈물겹더라고요. 예, 진짜 예, 눈물겹네요. 그런데 이제 그 농가에서 작년에 이제 그 이 살처분을 하고 네. 그 이후로는 지금 다시 입식이라고 하잖아요. 재입식. 예, 예. 그걸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 같아서는 빨리 하고 싶지만 그랬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은 좀 늦춘 것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잘 챙겨서 금년 가을쯤은 좀 재입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예,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단단히 지금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총리님.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뭐 모교 대화? 아, 예, 예, 예. 그걸 바쁘신 중에 13차례나 하셨다. 그렇습니다. 이런 예. 기사가 났는데 그게 어떤 대화입니까? 이제 제가 그 총리 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삼청동에 있는데 그 중에 그 한옥이 멋진 한옥이 있어요. 예. 거기는 이제 영빈관이죠 원래. 예. 그런데 우리가 뭐 현안도 있고 또 막 갈등 사안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현재 문제되고 있는 그런 안건 또 서로 막 네가 옳으니 그러니 하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발목 잡혀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소통하고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해결책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예. 그래가지고 매주 목요일 날 제가 전문가들 혹은 뭐 시민들 네. 보통 사람들을 모시고 예. 거기서 대화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13번 지금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된다는데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또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다르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예. 그래가지고 포용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경제는 선도형 경제로 가야 되겠다. 추격형 경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리고 비대면 산업을 좀 활성화해야 되겠다. 네. 뭐 또 보건의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고용안전망이나 사회안전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6번에 걸쳐서 논의를 해가지고 물론 거기에는 막 대단한 전문가들을 전체 합치면 100명도 넘게 모시고 예, 예. 대화를 진지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략을 수립을 해서 과제를 다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자 하고 이제 이 안을 다 설계를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주 전문가들을 모시고 교육 문제라든지 예. 보건의료 문제라든지 산업의 문제라든지 젊은 세대 또 2030, 또 3040 이렇게 세대별로도 이렇게 모시고 대화를 하고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우리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 미래의 문제점들을 여기서 좀 해결해 보자 하고 제가 주장을 해가지고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바쁘실 텐데 언제 그렇게 시간을 쪼개세요? 그러니까 딱 목요일 날 오후 4시 이후는 예. 목요 대화를 한다. 그래가지고 다른 것은 일체 안 되고 그걸 딱딱 하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까? 작정입니다. 저도 그 앞에서 좀 서성여 봐야 되겠네요. 목요일 날 4시 이후에. 제가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예.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연휴가 이제 사흘간입니다. 예. 황금 연휴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감이 있으시죠. 근데 또 걱정이 별명 더 하나 늘으셨잖아요. 코로나 총리님이시죠. 예. 코로나가 혹시 또 길어지면 어떡할까?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만들었잖아요. 그것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지쳐 계시고 특히 의료인들 너무 힘든데 좀 하루 좀 더 쉬면 어떠냐 그러면서 쉬시면은 뭐 가만히 집에 계실 건 아니잖아요. 나가서 소비도 하고 또 어디 여행도 가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비 진작 효과와 휴식, 힐링을 함께 이렇게 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임시 공휴일로 만들었는데 정말 중요한 게 방역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게 이제 3밀, 밀폐된 장소에서 밀접하게 밀집하면 안 된다. 이게 3밀은 삼밀. 금해야 돼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여행을 가시더라도 좀 한산한 곳. 이게 과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유원지 이런 데 말고 별로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으면서도 호젓하고 숨어 있는 관광지가 있어요. 그런 데를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렇게 발굴을 해가지고 발표를 해놓은 게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데를 가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데보다 좀 딱 가족하고만 이렇게 좀 그 호젓하게 지내시면서 이제 방역에 철저하시면 그러면은 이제 걱정을 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 보죠. 예,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총리님. 예. 혹시 그 차기 대권 후보이시기도 하셔서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요. 예. 제가 하여튼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선도 경제로 나아가서 과거에 추격 경제 시절에 우리가 잘 했는데 이제는 그 수준 가지고는 우리 후손들이 잘 살 수 없다. 우리 후손들이 우리보다 더 부유하게 잘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선도 경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를 이긴 총리, 대한민국의 선도 경제를 만들어가는 총리, 그 일이 너무 소중하고 값진 일이고 또 힘든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리님 오늘 긴 시간 이야기 나누셨는데요. 오늘 어떠셨는지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또 부탁드릴까요? 예, 시간이 좀 짧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즐겁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농업, 농촌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었고요. 또 제가 우리 김미화 선생님을 좋아하는데 오늘 함께 대화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아마 우리 농민 여러분들께서도 다른 분들보다도 김미화 씨를 좋아하실 터이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국민 모두가 힘드시지만 농업인들도 힘드시죠.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이 어려움을 항상 극복하는 그런 끈질긴 DNA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우리는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터이고요. 그 이후에 있을 대한민국은 지금보다도 더 빛나고 더 훌륭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은 우리보다 더 행복하고 더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 오늘 긴 시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특집 방송은 여기까지지만요. 여러분 MBS 개국 2주년 특집 국무총리와의 대화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 총리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국민 여러분들과의 대화 꾸준히 노력하실 걸로 믿고 기대를 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